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어느덧 3월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절기 춘분을 앞두고 봄 기운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굉장히 짙어서 운전하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서부와 충남 북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포항에 이어서 어제는 부산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평년보다 9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4월 초로 예상됐던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 역시 고온 현상에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 구경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국제 결혼만 증가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건으로 추락하면서요. 역대 최저 기록을 바꾼 가운데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 건수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전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00건 감소한 19만 1,700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6,70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7.2%, 그러니까 3,600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캄보디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별 증가율을 보면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결혼 건수가 모두 늘었는데요. 증가율 상위 국적으로는 호주, 영국, 또 캐나다 등 주로 서구권 남성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국제 결혼이 있어서 이것도 화제가 됐었다고요. 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39살 남성이 최근 가입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태국 출신 25살 여성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 자기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여성의 나이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놀랄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측이 추가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베트남 출신 여성을 소개하면서 만나지 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에 누리꾼들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나이 차를 거론하면서 매매혼이랑
이거랑 다를 게 뭐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면에 일부는 성혼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 어떠냐, 기왕 하는 거 응원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학부모 총회 룩입니다. 3월 중순을 맞아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학부모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의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을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 또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는 한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제성이 없고 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아이와 관련된 자리인 만큼 교사와 또 다른 학부모들, 자녀와 자녀 친구들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학총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학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학부모 총회라고 검색을 하면 학부모 총회 옷이 연관 검색어로 저렇게 뜬다고 하고요. 네. SNS에서는 학부모 총회 룩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경이 쓰인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좀 또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응은 또 어떤가요? 그렇죠. 학부모 총회 본질이라는 게 사실 내 아이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학교 운영 계획 듣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또 너무 재력 과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재력 과시가 혹시나 아이들 사이에 우열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자칫 연결이 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한 학부모는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다. 10명 중에 8명은 최소 몸에 700만 원 이상은 걸치고 왔더라.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는 가면서 명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갔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라는 글과 함께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심지어 외제차로 차량을 바꾸는 경우까지 봤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큰일이네요. 네. 예, 이게 동창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 총회가 와. 이렇게 돼서 되겠나 네. 싶은데 이거 아이들을 위한 자리인데 아이고 아이들이 이게 여기서 그만. 네. 자, 이슈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옆집 땡땡 소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져서 온라인에서 화제인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땡땡 소리가 뭔지 한번 예상이 가시나요? 옆집 땡땡 소리요? 네, 소음입니다. 뭐 공사하는 소리?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아이들 소리 같은 경우는 좀 뛰는 소리 이런 거. 옆집인데 근데 옆집. 윗집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정답은 방귀 소리였습니다. 옆집 방귀 소리요. 너무 웃기죠? 네. 제가 고시원 살 때도 옆집에 소변 보는 소리가 들려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 사연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옆집 방귀 소리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2달 전 상경한 29살 여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돈을 네. 아끼려고 비교적 저렴한 4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는데 옆집과 화장실이 맞닿아 있는 구조일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이 여성 쉬는 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남자의 방귀 소리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분 잘못은 아니지만 정말 처음 몇 주 동안은 나팔을 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을 쓰듯이 끼는 방귀 소리는 난생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옆집 남성분이 소리도 정말 크게 내서 방귀를 끼는데 연속해서 3번씩 끼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어봤는데 연속해서 20번 정도 방귀를 낀 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편하게 쉬다가 방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쉬는 게 아니어서 정말 항상 긴장 상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싼 집을 구한 자기 잘못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주고 조금 더 방음이 잘 되는 다른 좋은 집으로 옮길까 아니면 10개월 정도는 참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게 부분이에요.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방귀를 네. 낀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이분 사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사 생각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누리꾼들 반응 갈리는데요. 아니 내 집에서 방귀도 마음대로 못 끼면 그게 집이라고 할 수 있냐.
하냐. 네. 이거는 소리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사 가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독특한 조언을 한 분도 계셨는데요. 옆집 남자가 방귀를 낄 때마다 큰 소리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방귀 소리가 들리면 웃음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자기 방귀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좀 민망해서라도 조절하면서 끼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방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내 집에서 방귀 하나 제대로 못 끼면 어떡해. 참 문제네 이거.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같이 해주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가죠. 네, 이 낚시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미끼나 떡밥에 대해서 중요성에 엄청 느끼실 텐데 비단 이게 바다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수십 개의 이 미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끼? 우리가 뭐 물고기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미끼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시기 전에 꼭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신규 회원을 위한 첫 달 구독 무료 이벤트. 지금 전화 상담만 하면 사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들어봤어요. 이 14일간 체험해 보시고 불만족 시 100% 환급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광고에서 많이 보고 많이 특히나 SNS 같은 거 넘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솔깃하죠.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한 달 무료 이용한 네. 이후에 끊을 수 있다 맞아, 해서 맞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쭉 다니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를 흔히 이 앵커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 앵커 콘텐츠라는 건요, 이 고객을 유인하는 능력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콘텐츠라는 건데요. 이 소비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어들이면서도 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 앵커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달콤한 유혹, 앵커 콘텐츠 파헤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눈길이 가야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앵커 콘텐츠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 곳곳에 이런 마케팅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고물가 시대에 이 국민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선보인 대형 상점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요, 이 분기별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선정해서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총 48종류의 상품을 1차로 선보였고요. 이 장바구니 대표 품목 중 신선식품 15개, 가공식품 27개, 그리고 일상용품 6개를 내놓았는데 1차 상품들은 행사 첫 주말 3일간 쌀 250톤, 물티슈 4만 개가 판매되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네, 고물가 시대의 장보기 비용은 정말 누구나 낮추고 싶잖아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최저가 생활용품으로 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마트에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최저가 판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한 4가지 정도 분야에서 대대적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대량 매입, 유통 프로세스 개선, 사전 계약, 그리고 신규 산지 개발이었는데 이 대량 매입의 경우 최저가 상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평소 대비 최대 5배까지 물량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가격을 낮췄고요. 또 신규 구매처 발굴도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데 가령 대패 삼겹살 1kg 기준 9,980원으로 판매하던 상품은 기존 스페인산에서 네덜란드산으로 바꿔서 생산을 했고요. 그 결과 판매하던 스페인산보다 2,000원가량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윈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매출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무슨 고객을 위해서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랬다면서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 백화점에서는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건에 관심 많은 MZ세대들의 마음을 공략해라! 이래서 비건 뷰티 편집숍을
업계 최초로 공격했습니다. 자,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요, 자연 유래 성분이 함유돼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해서 비건에 관심 많은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20, 30대 매출 비중이 70% 넘어섰습니다. 오. 같은 기간 H백화점 전체 화장품 매장의 평균치보다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이제 문화를 주도하잖아요. 네. MZ세대를 공략을 해서 MZ세대를 결국 백화점 매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그렇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비건 화장품 외에도 성공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브랜드의 성공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트렌디한 신상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공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에서 지난해 운영한 팝업 행사는요, 무려 251번. 그러니까 매주 4번, 5번꼴로 행사를 진행한 셈이라고 하는데 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편집숍에 입점하는 브랜드의 97%가 중소협력사인 점을 고려하면요, 백화점에서 인증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이 소규모 신생 브랜드의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숍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유해 성분을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검사 기관 비건 인증 제출 등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과한 브랜드에 인증 엠블럼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저희 조카는 그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전문용어로 문센. 네, 문화. 문센을 그렇게 자주 다니더라고요.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문화센터 역시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화점 문화센터도 이 백화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앵커 콘텐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L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이 3월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문화센터 강좌 수를 지난해보다 15% 늘리면서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강좌 수를 늘렸지만 봄학기 접수 회원 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일부 강의는 조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다양한 봄 제철 식자재를 활용해서 보양식을 만드는 요리 강의 같은 경우 접수 시작한 지 3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해제되면서 백화점의 문화센터 다시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들이 열리면서 많은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서 카메라를 빌려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SNS 인기 식물 스튜디오나 푸드 디렉터 또 맛집 등 다양한 이 2세 클래스들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봄학기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요. 또 문화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가죠.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네. 차차차 핫클릭. 이 첫 번째 영상은요, 마른 하늘의 고땡땡입니다. 마른 하늘의 고땡땡이 뭐야? 이거 지난 겨울 거 아닌가? 고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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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딱 아니면 고드름 생각나요. 고등어다. 에? 고등어다. 누가 고등어를 고등어가 던졌어? 어떻게 날라와? 던졌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네, 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네. 이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경찰이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저 경찰이 왜 서 있는지 봤더니 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뭐야? 저렇게. 뭐야? 고등어인가 진짜? 아니, 아니. 아닙니다. 뭐지? 이 정체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왜? 고가도로 위에 이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이 운전자 차 앞에 유리 절반이 파손됐고요. 아이고. 고양이는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길 네. 건너 도망갔다. 아 진짜?
아니 고양이가 도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피할 수라도 있지. 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아까 보니까 사고 장소 부근에 경찰이 깜짝 나와 놀랐어요. 있던데 이것 때문에 네.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그 고양이가 고가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포획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이 포획 과정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운전자의 앞 유리를 파손시킨 겁니다. 뛰어내렸구나. 예, 차를 수리한 뒤에 이 운전자가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네네. 이 주인 없는 고양이라서 거절 당했다고 하고요. 또 보험회사 역시 사고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 손실 보상 제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경찰 특히 손실 야생동물은 뭐 보호자나 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운전자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 그러네 없네. 없어요, 잘못한 고양이가 사람이. 고양이만 잘못했는데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손해배상할 수는 잘못했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다가 이 국민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뭐 다치게 한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주게 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국가 측에 손실배상을 청구하면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 한 30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무 집행 상황이 아니라 로드킬 사고였다.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자차 특약이라든지 자손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해야만 보험사로부터 이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웠습니다. 손실보상이요.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동물이 떨어진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퇴근 후에 돌아가던 운전자 앞에 이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고. 무엇인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운전자가 이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가고 빠져나와서?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야. 순식간인데? 하늘 위에서 뭔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이 앞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그럴 말았는데 뻔했네. 이 차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고라니였습니다. 고라니가 큰데?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요. 운전자 얼굴을 가격하고 뒷좌석까지 떨어졌다고. 아 많이 다쳤겠네. 고라니를 친 게 아니라 고라니가 차를 뚫고 들어왔다는 그쵸, 떨어진 거잖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괜찮아요? 네, 운전자도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당시 얼굴이 피범벅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얼굴 우측과 오른손 쪽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게 왜 고라니가 저기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이 터널 입구 쪽이 이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고라니가 아마 미끄러지면서 이 차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건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요. 달리는 차 위로 고라니가 떨어졌는데 들어왔어, 차까지. 차를 뚫고 뚫고 운전자를 치고 야 이거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사고였는데 네. 고라니도 불쌍하고 운전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는 누구에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고잖아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일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출입구 위쪽에 펜스나 울타리 같은 거 저기 위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고라니가 미끄러지는 그러네.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이런 사고가 사실 종종 있어서 이 터널 입구에 저렇게 울타리 설치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터널에 미처 설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관리 소홀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 측도 이 터널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관계자가요, 이 터널 위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펜스,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관내에 또 다른 이 터널에 혹시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고속도로 터널 아직까지도 이 울타리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 일어나서 또 국가 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게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정말요. 같은데 그렇지. 아니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하늘을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안전 대책은 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영상 보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도로 위의 곰의 습격입니다. 곰? 네, 도심 속에 곰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진짜 곰의 습격인지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설마 해외겠죠? 네, 이 신호 대기 중인 운전하는데? 운전자인데요. 이 중앙 분리대 옆을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천천히 나올 거거든요. 갑자기 저렇게 에? 사람이 큰 곰인형인데? 곰인형을 들고 걸어옵니다. 어머, 도로 이렇게 한 걸어오더니 갑자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차 위에 천천히 뭐야? 올려놓습니다. 뭐야? 저 왜 저래? 이 황당한 운전자가 네. 차에 내려서 곰을 가져가라고 네. 불러보았다고 하는데요. 행인은 돌아보지 않고 네. 그대로 가버렸다고 뭐야, 저 사람? 합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곰인형을 그것도 차 위에 본인 위에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왜 뭐야? 그런 거야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이때 이 곰을 받은 날짜가 12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처치곤란한 쓰레기를 받은 건데 그래서 운전자도 굉장히 황당했다고 하고요. 이 안타깝게도 행인이 저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이 왜 줬는지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영상 보니까 곰인형이 그냥 작은 귀여운 곰인형이 아니라 굉장히 컸어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였단 말이죠. 위험했을 텐데요. 아니, 그리고 저분이 중앙분리대를 똑똑똑 걸어와가지고 그 차에다가 술 취한 것 같은 느낌도 네. 들었어. 저건 처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기 싫은 거를 받으면 그게 네. 처치곤란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죠. 이게 이제 아직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떤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웃 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 자, 이게 이제 손괴죄가 되는데 손괴죄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물건을 이제 부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막 차에 이제 뒤범벅돼 있으면 그 차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당연하지. 처벌받으니까 오물이지. 절대로 이런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요. 별일이 다 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카메라는 뒤에도 있어요입니다. 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를 지켜본 시선은 이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터널을 달리고 있던 블랙박스 운전자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저기 차량이 저렇게 실선을 저 왜 저래? 신호도 없이 바로 넘어옵니다. 저러면 안 넘어와서 되죠. 이제 운전을 계속 이어가는데 네. 터널 빠져나와서도 갑자기 저래? 갓길로 운전하기 자꾸 왼쪽으로 기울이는 어머. 느낌이에요. 모르는 네. 운전인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공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공터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운전을 거예요? 합니다. 바로 이런 고개 운전한 이유는요. 구간 단속 끝나는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저렇게. 예, 그렇게 하면 피해죠. 하지만 이 앞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네. 바로 이 뒤차가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이 뒤차 운전자가 이 앞차의 고개 운전을 보고 황당하다든지 웃고 이 스마트 국민 제보에 앞차를 신고했다고. 아하.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고 저렇게 갓길로 빠지고 또 빠지고 막 이랬네요.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굳이 정말 네. 저희가 영상을 본 그 짧은 순간에 네. 아주 많은 위반 행위가 있었거든요. 방금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신고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운전자는 이 실선 차선 변경과 이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우측 추월, 갓길 운전 등으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해당 관할서의 이야기로는 이 추정 차량을 확인했고 여러 위반이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에는 이 자동차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여서 과태료 처분까지는 어려웠고요. 경고 처분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 운전자는요. 이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얌체 운전 또 이 얌체 고개 운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안 했지만 경고 처분을 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고인이 고였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경고 처분 통지서가 갔다는 건데 오. 이거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이런 거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스마트 국민제보 생기면서 위반 신고 굉장히 간편해졌는데요. 일단 운전 중에 위반 차량 핸드폰 꺼내서 직접 촬영하시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맞아. 꺼내시면 안 되고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위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기간도 중요한데요. 아마 이게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까 사례에서 번호판이 안 보여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이 신고 기간이 넘어서 경고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이게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간이 줄었습니다. 이틀 안에 신고를 하셔야지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이틀이 넘으면 다 경고 처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기간 내에 제대로 잘 신고가 됐다고 하면 과태료 꽤 물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선 차선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키지 않았습니다. 각각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처분이 나고요. 또 우측 추월했죠. 갓길 운전까지 맞아, 했거든요. 맞아. 각각 6만 원 처분 날 수 있거든요. 총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 위에만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온 사방에 카메라가 사방에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비단 카메라뿐이 아니고 운전을 하면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규는 준수해야죠. 맞아요. 예,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차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또 뭐 황당한 사건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집 공동명의 아내 뺨 때린 남편입니다. 집 명의 때문에 아내 뺨을 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하고 시어머니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남편 역할은 이민준 기자님이 또 하십니다. 데뷔전이에요? 데뷔전이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평생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근사한 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생겼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남편도 아이들도 아닌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예, 애미야. 네. 집 좋다. 넓은 주택에 마당도 있고. 여기에 나까지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게요? 합가하면 불편한 게 많으실 텐데. 아이고, 너 왜 말끝을 흐리니? 뭐 꼭 시험이 하고 살기 싫은 뭐 그런 느낌? 아니. 아니, 너희들 맞벌이라서 애볼 시간도 없지 않니? 내가 여기서 살면서 애들 봐줄게. 예, 알았어요. 근데 왜 자꾸 시아버님 같지? 네, 시어머님. 들어오세요. 제일 큰 방으로 내드릴게요.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애 봐주는 비용 그건 공짜 아니다. 예. 시급에 딱 맞춰서 줘야 돼. 알았지? 네. 그래. 그렇게 난데없는 합가를 시작했는데 저의 시련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부부 공동명의해야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미야. 예? 이 커다란 집이 우리 아들 명의가 아니라 네 명이야? 아니 그러면 남자들이 기가 죽어서 바깥 일을 못해. 너 그거 몰라? 아버님, 어머님, 저희 맞벌이고요. 저도 바깥 일 하는데. 또 말 대꾸한다 또. 아들아, 네가 얘기 좀 해봐. 너 내 말이 틀렸어? 애미 말이 틀렸니? 그래, 여보. 일 키우지 말고 어머니 말 듣자. 부부 공동명의를 하든가 아니면 내 명의로 바꾸든가. 다들 너무하세요. 당신도 그렇고 아버님도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정말. 뭐 당신 보자 하니까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에이, 당신 이제 손찌검까지? 더는 못 참아. 우리 이혼해. 혼자 살 거니까 다들 이 집에서 다 나가요. 뭐 이혼? 당신 진심이야? 예, 애미야.
이혼하더라도 나는 여기 살아도 되지?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에 상의 없이 합가하더니 이젠 공동명의 요구까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남편이랑 갈라서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네? 야, 이제 마이 갓. 집 명의뿐이 아니고 이제 뭐 재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웃으면서 뺨 때리니까 더 화나더라고요. 최근 이 온라인에 게시돼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 부부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자영업자로 이 월 평균 수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900에서 1000만 원 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 벌기도 그거네. 네, 이들은 그 흔한 이 내 집 마련 걱정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처가가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한 덕분에 시가 14억 원짜리 그 62평 주택에서 4명의 식구가 오손도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조건만 봐서는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부에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이들의 갈등은 이 합가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증여받은 3층 주택은 방 6개, 화장실 3개, 넓은 마당까지 있는 큰 주택이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이 집이 넓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도 문제 없겠다라면서 시부모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 여동생 둘을 데리고 합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아내와 상의 없이 통보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남편은요, 시부모가 아이를 많이 봐주실 거라면서 합가를 제안했고요. 이에 반대한 아내는 육아 도우미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 시부모와 또 이 시가 식구들 그리고 남편이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집이 넓긴 넓은가 봐요. 식구들 다 데려오고. 네, 60평대니까.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근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또 같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맞아. 그 뭐 문제 갈등이 생기고. 생기고 네, 네. 뭐 그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 합가를 시작한 뒤에요. 부부는 특히 이 집안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뭐 집 청소부터 빨래, 식사 이런 것까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게 된 겁니다. 이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까 평소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고요. 또 안방 또한 시부모님께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집도 내가 해오고 돈도 내가 더 버는데 왜 내가 집안일을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부모님께 다른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라면서 네. 남편이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는 다른 집에서도 아내가 책임지는 부분이다라고 답하면서 이 부부의 싸움이 더 잦아지게 된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제 얘기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요. 화나죠? 일단 친정에서 사준 아내 명의의 집이었고 평수도 넓었는데 아내는 지금 월 평균 한 1000만 원대 수입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청소에 뭔가 다 해라. 그래. 이건 서운할 만하죠. 아니죠. 아니 이렇게 살으라고 친정 부모님이 집을 준 게 아닐 텐데. 그럼요.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들도 알고 계셨나요? 이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외국에 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요. 1년에 뭐 한두 번 들어와서 하루 이틀 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적인 지원도 다 해주셨고요. 이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반대로 이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이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뭐 100에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용돈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그냥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용까지 다 제대로 챙겨드렸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아내 희생을 바탕으로 합가를 해오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합가 2년 차에 든 어느 날 이 집 명의를 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부모님이 우연히 집이 이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하지 않느냐, 이 남편을 기죽게 꼭 그래야 하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시부모는 이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아예 아들 명의로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이 며느리는 며느리가 그 일을 거절하자 괘씸한 마음이 든 이 시부모는 이제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고 아이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럼 집에서 나가시라. 부모가 나눠서 드리던 용돈을 이제 남편 돈으로 드리겠다고 맞대응했는데 아이고.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게 된 거예요. 대화로 해결하면 될 것을 이게 뺨을 때리면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아내가 이 일을 가만히 또 놔두지는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너무 네. 화가 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는데요. 이 남편은 아내를 힘껏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딱 한 대 때린 거라면서 이게 이혼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자신의 사과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내의 의견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사과를 받아도 이 아내의 이혼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번 주 안으로 시부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나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거한 건 당신 가족이지 않냐면서 전했습니다. 또 시가 식구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 부부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알려달라면서 이 온라인에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참 둘 중에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알려달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과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누리꾼은 대체로 이 남편의 주장이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 진짜 같다면서 그러네. 홍보식으로 시가 식구를 합가한 남편을 꾸짖었고요. 또 뺨 안 맞아도 충분히 이혼 사유 아니냐면서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그래도 식구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냐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짚어봐야죠. 알아봐야죠. 이거 뭐 상습 폭행한 것도 아니고 욱해가지고 뺨 한 대 때렸는데 이게 이혼 사유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초창기만 해도 이 뺨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뺨 한 대만 때려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요. 뺨 한 대가 아니라 아예 그 욕설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때리지 않고. 그런 경우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거나 욕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 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시가 식구들한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맞아.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시가 식구들을 그럼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렇게 시가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고 하면 막 손정 왔다 갔다 하는데 어우, 참 이건 너무 네. 불편할 것 같은 거 정말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3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집에 얹혀 사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이러면 뭐 강제로 뭐 나가게 하고 퇴거 불응죄로 고소까지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도록 그렇게 만들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일단 남편이 공동 거주자로 승낙을 해서 시부모도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같이 살고 있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가 어쨌든 법률상 유지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2차적 부양 의무자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대책 없이 내쫓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형사고소해서 압박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진행되는 동안 또 너무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 안 나간다고 버틴다고 해서 막 짐을 내다 버리거나 이렇게 강제력을 힘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손괴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또 강요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문제 삼으면 서로 형사전까지 고소전까지 얽히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혼 판결이 딱 나게 되면 그때 이제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뭐 영도소송을 통해서 이 집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좀 최종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아내라서 그냥 강제적으로 다 나가! 하고 다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진흙탕 싸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좀 하려면 계획을 좀 전략을 잘 짜서 해야겠네요.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근데 또 이 사연 보면 시부모가 그 집을 공동 명의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의 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데 네. 그걸 이렇게 뭐 공동명의로 해라 마라 할 아, 수가 그러네. 맞아.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받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받는 게 좋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네.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공동명의 해달라고 요구한다.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위와 며느리가 우리 아랫딸과 평생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럼 공동명의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세금 관계. 단 1%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네.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공동명의를 해주는 순간 이미 네. 절반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기도 어렵고 네. 이혼할 때도 불리합니다. 이미 해줬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재산 분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둘 낳을 정도로 혼인 기간이 길었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집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증여나 유증이나 상속받은 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내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우리가 부부 공동 생활 중에 같이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이런 특유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게 혼인 기간이 아이 둘 낳을 만큼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부의 사연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면은 분할 비율이 5대5 정도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특유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혼할 것 같으면 공동으로 하지 말랍니다. 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부 갈등의 영원한 미스터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용한 상담소 준비한 주제는요. 너무 가까워도 또 너무 멀어도 문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적당한 거리는입니다. 네. 고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뭘 선택하실지 가까운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짝 거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불각은 불가원. 멀지도 말며 가깝지도 마라. 적당한 선을 유지해라. 네. 근데 그게 좀 어렵단 말이죠. 밀당을 잘해야 돼. 저는 시어머니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친정엄마처럼 이렇게 엄마랑 호칭 쓰면서 진짜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고부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싸우더라고. 왜냐면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우잖아요. 맞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면 또 더 싸워. 그래서 적당한 선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근데 그 적당한 선이 항상 어렵잖아요. 어려워. 이호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한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이 거리. 건강한 거리의 그럼 기준이 뭐냐? 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산불이 보이는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째, 불편,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불만. 이게 보이는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다. 네. 이건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또 안 보이는 게 불편이나 불안이나 불만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봅시다. 네,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궁금한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솔루션을 드리는 속전속결 상담소.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오늘도 수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요. 누가 우리 며느리 좀 말려주세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혼자 사니까 적절할 거라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과일 사들고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요,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얘기, 아들 얘기, 자기 친구 얘기 하루 종일 일초도 안 쉬고 말을 해요. 며느리만 왔다 가면 귀가 멍하고 진이 다 빠진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입에 모터를 단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오는 거니까 대놓고 오지 말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스타스러운 며느리를 시가에 못 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갑자기 왜 내 얘기가 그러니까 저도 말이 좀 많거든요. 내 얘기 같지? 들으면서 네. 이런 고민하실까 싶기도 한데 근데 평소에 보통은 이제 며느리가 시간이 너무 안 와서 고민이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사연을 많이 들어봤어도 자주 오고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 이것도 처음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행복한 고민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지금 안 찾아와서 난리고 막 맞아. 이런데 네. 자주 찾아와서 네. 계속 옆에서 시어머니 심심하실까 봐. 글쎄 이게 고민일까 싶은데 소장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게 고민일까 싶지만 실제 당하면 정신이 혼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며느리긴 한데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조용하고 그래도 이렇게 침착하게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옆에서 계속 마치 귀에다가 드릴을 뚫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오면 이 정신 건강에 일단 좋지도 않고요.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이 사연자께서 며느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못 오게 하는 방법을 찾을 정도라면 이 며느리가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수준 이상의 단어, 평균 수준 이상의 톤, 평균 수준 이상의 질문과 말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맞아. 같이 둘이 티키타카가 티키타카가 되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니 이러면 딱딱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어머니 저 어머니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이 며느라 가요 이러시거든요. 그게 좀 변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며느리 좀 노력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심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딱 가면서 오늘 말 많이 해서 어머니를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며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잘 없죠. 네. 며느리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며느리 되게 착한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아버님 떠나신 이후에 또 혼자 되신 이후에 혹시나 그 마음에 여러 그래, 공동화 맞아, 현상이 맞아. 일어날까 싶으니까 맞아. 일단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신통한데 거기다가 과일 사가지고 온대요. 보통 며느리들은 빈손으로 와서 무겁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과일까지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마음에 혹은 그 정서에 이 어떤 그 빈 공간이 있을까 봐 그걸 꽉 채워야 되겠다 결심하고 온 맞아요.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며느리를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 더 큰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여할 때는 그만큼 사랑도 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듬뿍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심리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 투자를 많이 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내 투자에 대해서 거부하는 양상을 갖죠. 에너지가 큰 사람은 그만큼 절망감도 크고 거기에 따른 심리 반동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오지 마 하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고부 간의 갈등을 아주 격화시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착하고 정이 굉장히 많은 며느리인데 이런 며느리에게 나는 좀 쉬고 싶으니까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경우 상처를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시가 방문을 좀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어떤 묘안이 없을까요? 어머니의 계획을 알리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네가 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 같은 며느리 없다. 정말 고맙고 엄마가 이제부터 새로운 계획을 짰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니 요거 좀 알고 있어라. 그러면 적어도 며느리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 마음에 어머니가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셨구나. 또 그 시간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엔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내가 스케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미팅 스케줄을 분명히 약속하고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며느리는 안심도 하고 또 자주 찾아올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조건 계속 바쁘다고 이야기하면 이 며느리 눈치가 없는 며느리 같지만 나중에 눈치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너무 바쁘다고 밀어내시지는 마시고 정확하게 그 계획만 말씀해 주셔도 며느리의 안심과 며느리의 방문도 함께 잘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 시어머니가 스케줄을 짜서 그 계획표를 줘야 되겠네요. 그쵸. 요때 와라. 매니저 둬야겠어. 매니저를 둬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사연은 어머니에게 그만 좀 와달라고 선포하고 싶은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인 4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집에는 주말마다 그분이 출근을 하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려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들 먹일 반찬을 준비하면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신혼 때는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아들은 갈비찜 좋아해. 묵은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소스 먹는다니까. 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올해 7년째예요. 주말에 뭘 하지도 못하고 아이랑 어딜 가지도 못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로지 남편 밥이 1순위거든요. 제가 일하러 가면 돈 번다고 요새냐? 신랑 밥은 차려줘야지 하시고 외출이라도 하면 어딜 갔다 오니? 신랑 밥도 안 주고 이러세요. 밥이구나. 저도 어머니께 좋게 말해봤어요. 이제 저희가 잘 해먹을 테니까 반찬 안 챙겨주셔도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머님은 알겠다. 너 알아서 해라. 하시더니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요.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편은 그냥 네가 이해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말하거든요. 누구는 저보고 참지 말고 화를 내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 어머니이고 저랑 평생 안 볼 분도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입 밖으로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요즘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오시면 집에 없는 척 할까? 애기 데리고 친정에 도망가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딱히 이거다 싶은 방법은 없네요. 시어머니의 출근길을 말릴 방법은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주러 2시간 거리, 차로 2시간 거리인데 마다않고 오시는 거예요. 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무려 7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기도 좀 뭐하다. 그리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사연인데요. 소장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뭐 반찬 주시고 거기다 7년이나 성실하게 출근을 하시는데 대단하시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어머니가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하고 계시고 상대방의 이 사생활을 지금 사실상 통제하고 계신 거라 그렇죠. 네. 이 며느리의 7년간의 감사가 이번에 어떻게 잘못된다면 한 번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씩 풀어가 보죠. 네, 한번 솔루션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주려고 주말마다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신 어머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솔루션 보시죠. 시어머니 반찬 출근 못 막는다. 못 막는다? 네. 막지 못한다. 정말 어머니 못 며느리에게는 오십니다. 놀랄 일이죠. 네, 그렇죠.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반찬이 맛있겠어요? 그 반찬을 안 먹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랄 일이다. 또 이제 다른 사자성어로 하자면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어머니가 왜 오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 시간이 봤더니
2시간에 걸쳐서 오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그 얘기는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 옛날 표현대로 상투를 틀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삶을 만들어갈 때에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사실상 그 독립적인 삶을 좀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2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딱 반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찬이 어머니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미션입니다. 미션인데 누구를 위한 미션인가? 아들을 위한 미션처럼 보이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엄마의 미션인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고 엄마가 시행하고 엄마가 뿌듯해하는 엄마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 미션이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 떠나보내고 빈둥지 증후군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 주말마다 미션을 가지고 네. 그 아들이 있는 자리까지 그 7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로서 흔히 빈자리를 경험하고 그 자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야 하는 그 시기를 전혀 겪지 않았던 어머니고요. 대신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능력이 있죠. 첫 번째,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유지되고요. 네. 두 번째, 반찬을 하지 못하는 며느리에겐 너무나 좋은 시어머니예요. 거기다 퇴직한 남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보러 가게끔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또 하나의 또 촉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는 이 세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만 뿌듯하시다는 거. 그런데 이 뿌듯함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만족감을 준다면 이 어머니의 출근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음식이라는 건 곧 자부심 그 자체였네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또 확인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얘네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알아야 또 한마디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7년째 지금 반찬을 싸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웃들이 아유 오늘도 아들내가? 그래요. 오늘도 가? 그래요. 이랬던 분이 어느 날 안 가면 왜 게을러졌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체력이 저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제는. 네. 우리가 신념은 체력을 뛰어넘습니다. 이 신념은 또한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의미라면 이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찬 해결해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반찬 안에 숱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고 있는데 그렇죠. 며느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라는 표현을 쓰고 이 밥이라는 게 이 어머니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생의 이제 신념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아직도 엄마라는 역할에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엄마라는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찬을 잘 못하는 그리고 남편의 반찬을 잘 챙기지 않는 며느리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기준 현모양처 다시 말해 좋은 며느리 좋은 어머니의 기준은 뭐냐면 밥 먹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밥 먹이는 사람의 역할을 잘하지 않는 며느리에 대해서도 일종의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통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아들에게도 엄밀히 말하면 강력한 어머니였고요. 이 2시간 동안 계속 7년 내내 주말에 운전해야 되는 이 남편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사실 이 아내가 참 무서운 아내인 것 같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이 신념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혹은 눈치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 제가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정말 반찬을 만들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며느리도 평일에는 또 일하는 며느리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엔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상사를 모셔야 된단 말이죠. 시부모님이 집에 오신단 말이죠. 이게 쉴 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요. 어머니가 또 강력한 분이신 게 너 돈 번다고 유세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로는 네가 지금 내 아들 소홀히 하냐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그래서 돈 번다 그래서 네가 본연에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나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냐라고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네가 돈 번다고 유세를 하는 그 얘기는 너 때문에 심지어 내가 7년간 반찬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이유는 사실 아들 사랑도 있지만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엄격한 어머니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그 얘기는 성실성까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출근은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일생의 하나의 루틴, 그 틀에 박힌 하나의 일이 돼버린 거라서 이 어머니의 출근이 멈추는 그날 이 어머니 병나는 날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계셔요. 네, 처음에 시어머니의 반찬 출근을 못 먹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의아했는데 이유를 들으니까 정말 이제 알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라. 떠나라는 거네요. 어머님은 오셔도 떠나라. 지금 이 가족애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젠 핵가족으로 7년을 지냈다는 얘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무르익은 핵가족에겐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이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전 이 사연자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7년간 가족끼리 주말 여행 한번 안 갔을까? 아이들이 크면서 어릴 땐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핵가족만이 갖게 되는 그 가족의 추억이라는 거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함께 매주 오니까 그 주말은 그냥 전체 가족이 오롯이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거역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전 정말 이 며느리도 대단하다 싶은데 이제 분명한 건 주말 여행 간다 그러면 시어머니 씨알도 안 먹힐 얘기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오시는 그 이유가 사랑의 이유인데 그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오시지 말란 얘기도 또 못하고 그냥 나이 드셨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터라 지금 아들은 어머니하고 격돌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변경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리만의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시행할지가 지금부터가 관건일 겁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먹을 수 있고 부모님도 주말마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네가 이해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며느리 사연자분은 또 이해를 했잖아요. 7년간 여행도 안 가고 그래서 화도 한 번 안 내고 참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좀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이젠 떠나셔야죠. 네. 왜냐하면 불만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또 가족은 가족들의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발을 아직 떼지 못한 겁니다. 지금부터 떼기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토요일 여행 계획 세우세요. 세우는데 대신에 그 토요일 여행 계획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면 분명히 어머니는 금요일 날 오실 겁니다. 네. 거기다 금요일 날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따라가겠다고 하실 수도 같이 있거든요. 가자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되 금요일 날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팀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지를 좀 만들고 얘네들이 갈 수 있구나. 그런데 다른 팀하고 가는구나. 이번엔 못 가겠구나.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괘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한 번은 섭섭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미리 계획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오시더라도 그 반찬 다 가지고 있다가 그 반찬 가지고 여행을 하시던 갔다 와서 먹든지 간에 알리시고 대신 섭섭함이 덜하도록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만남이 아니어도 돼요. 거짓말 좀 해도 괜찮습니다. 표 다 끊어놓고 계획하시고 문제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 중요한 건 먼저 계획을 세워야지 남편도 얘기할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용기를 가지시고 계획 잡으시고 말씀하시고 다른 팀하고 먼저 출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간다고 하면 진짜 그러면 금요일 날 내가 저녁에 갈게 이럴 수 있고 그렇죠. 네. 언제 오냐? 일요일 날. 그럼 내 그때 맞춰서 반찬 들고 갈게.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여행 따라가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행과 같이 간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남편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고부 갈등이 있을
다닐 때 항상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혹은 등지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럴 때 가장 큰 방패며 무기는 손주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꼭 여행을 가야 되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딱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명시하는데 그게 아직 용기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결정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30년간 못 가실 겁니다. 용기 내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딱 7살, 뭐 6살 이렇게 유학이 지나면서 이제 초등으로 넘어가면 그때 또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가는 주말도 만드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가는 주말도 만드셔서 분명하게 우리 가족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사전에 알리시는 것, 또 한 번의 섭섭함은 있겠지만 그때 잘 견디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아들이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는 여행 가니까 네. 그 한 주 걸으시죠. 이렇게. 그렇죠. 자,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가끔 지하철 탑니다만 지하철에서 아직은 마스크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벗어도 된다고 하긴 네. 하는데 그래도 내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거니까요. 오늘 마스크 쓸지 말지 고민 잘 해보시고 이왕이면 쓰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